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네 번째 동문 스타트업 포럼이죠. 스타트업 업계 동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기업가센터와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주최하는 그래 이대로 스타트업 이대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학번 졸업생이기도 하고요. 네, 현재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에서 근무 중인 정지인이라고 합니다. 네, 행사 시작에 앞서서 금일 포럼 행사 순서에 대해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스타트업 동문 연사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로잉맘 이혜린 부대표,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선희 변호사, 아일리스 김보라 이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2부 순서로는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스타트업 루키 특강 그리고 토크쇼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문다 신지연 대표와 롯데벤처스 정한나 심사영님을 모시고 생생한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축사 순서 뒤에는 단체 기념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사 후에는 학생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서 같이 기념사진 촬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사를 모시기 전에 창업지원단장 및 기업가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상준 단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과 창업지원단의 소개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6교번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4회째 저희 이화 스타트업 포럼 시작하게 된 거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포럼이나 뭐 페스티벌, 축제, 행사들을 이제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싶으나 대부분 다 3회에서 그치거든요. 왜냐하면 뭐 섭외권도 그렇고 내부 갈등도 그렇고 자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3회에서 보통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4회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쭉 저희 이화 스타트업 포럼 계속될 수 있다라는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으로 끝내지 않고 저희 이화 내에서 창업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키워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성 창업. 그래서 이화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여성으로서 하나의 진로, 학교에서 끝나고 졸업 이후에 하나의 진로로서 창업이 어떤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롤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사로 그리고 뭐 토크쇼든 패널로 이제 나오시는 모든 분들께서 저희 동문이시거든요. 저 또한 이제 이화의 커뮤니티에 내 있는 중요한 어떤 구성원인데요. 저희 구성원들끼리 서로 롤 모델링이 되는, 창업 관련해서 롤 모델링이 되고 롤 모델이 되어주고 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누는 모든 활동들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모여서 목소리가 되고요. 목소리가 모여서 변화가 됩니다. 저희가 창업을 통한 창업을 관련된 이야기가 창업을 통한 목소리가 되고 그 목소리가 이화에서 중요한 창업의 어떤 큰 변화를 이렇게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창업지원단은 스타트업 취업 그리고 창업을 희망하는 교내 학생들을 위한 부서입니다. 교과목을 비롯해서 다양한 경진대회, 동아리, 인턴십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학생분들은 열심히 활용을 해서 꼭 뽕 뽑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제4회 이화 스타트업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축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이준성 산학협력 단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이준성입니다. 저는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겸 그리고 이화기술지주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거 뭐 제가 자리에 욕심이 많아서 그걸 3개를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오늘 창업하신 우리 학생들 많이 오셨잖아요. 저희 연구처는 이제 연구나 교육, 여러분들 학교에서 연구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성과물들 여러 또 고민하는 내용들을 담으려고 그랬던 거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이제 그걸 좀 더 사업화하고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거고, 또 앞으로 기술지주회사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도 이제 펀드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여러 교내, 특히 교내외 여러 기술 창업한 스타트업들을 직접 투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모이신 우리 학생들이 내놓은 성과들이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학교에서도,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제가 준비한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제4회 이화 스타트업 포럼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특강을 진행해 주실 그로잉맘 이혜림 부대표님, 그리고 또 디라이트 조선희 변호사님, 또 아일리스의 김보라 이사님과 또 후배님들에게 귀한 경험을 공유해 주실 문다 신지연 대표님, 또 정한나 롯데벤처스 심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사회를 맡아줄 우리 디캠프의 정지인 매니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한참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됐을 텐데요. 예,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학생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아까 창업지원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를 맞이하는 이화 스타트업 포럼 그래 이대로 스타트업 이대로는 각기 다양한 스타트업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화여대 동문들이 경험한 스타트업 생존 노하우 및 창업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창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미래 시대는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분야에서 아주 속도 빠른 그런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취업 모델이 변화하고 있고요.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직업이 소멸되고 또 생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와 어떤 산업을 혁신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같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맞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창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혁신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에게는 어떤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창업이라는 이 도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역량을 발휘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좋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창업을 적극적으로 도전하기에는 그런 창업 생태계 내에서 특히 여성 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환경 개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창업 도전 및 그런 성공한 사례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여성 창업자들은 무엇보다도 경험과 지식에 공유하고 또 영감을 서로 키워나갈 수 있는 롤 모델과 동료의 존재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포럼은 그러한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획되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의 귀한 경험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진로와 비전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롤 모델로서 모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몇 년 후에 롤 모델로 이 자리에서 후배들과 그런 경험과 본인들의 지식을 공유할 시간이 곧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스타트업 포럼의 슬로건인 그래 이대로, 스타트업 이대로처럼 스타트업 업계에서 우리 이화여대가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선배로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동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말씀드린 것 같이 창업지원단과 저희 학교도 여러분의 도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 순서로 저희 이화여자대학교를 대표한 창업 동문들의 연사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강자 바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특강자 이혜린 부대표님은 온라인 육아 상담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로잉맘을 운영 중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화인들 굉장히 불안에 떠는 이화인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불안한 이화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혜린 부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사진을 다 같이 이렇게 찍고 이렇게 빠르게 행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시간 딜레이 전혀 없이 네, 시작하게 됐고요. 저도 아까 이따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학부와 대학원을 다 이제 모교에서 마무리를 했고 사실상 저는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대학원을 작년에 학위를 수여받아서 사실상 신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학교 오니까 너무 반가웠고 기분이 좋았고 많이 떨리고 설레네요.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네, 보기에는 이래봬도 애가 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올 때 제가 이혜린입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명찰을 찾으시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요.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하나는 7살인 네, 그리고 김씨 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소개 받으셨겠지만 그로잉맘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이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요. 현재는 잘한다에서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한다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네, 요즘 젊은이들은 다 아시죠? 네. 그로잉맘은 부모의 아이 이제 성향 이런 것들을 심리 검사를 실제로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상담사를 연결해주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었고요. 2022년 6월에 잘한다에 인수가 되면서 엑싯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막 대단한 것 한 것 같죠? 사실 저는 성공한 창업가로 이 자리에 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공에 한번 취해보고 싶은 게 저의 오래된 욕망이고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커리어가 있어서 왔냐라고 하기에는 사실 여기 계신 다른 연사님들 너무 커리어가 다 출중하고 대단하셔서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게 아이를 직접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라는 신분으로 창업을 하고 그리고 엑싯까지 했었던 약간 특이한 이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개고생을 대환장 파티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특히 이제 엄마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해왔던 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차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까지 막 스타트업까지 막 하셨냐고. 너무 대단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조금 복잡한 제 커리어 이야기를 좀 시작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아마 대부분 저렇게 무맥락으로 살아도 저렇게 된다고? 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저는 05학번입니다. 국어국문학과를 나왔고요. 혹시 여기서 대동인문 있나요? 반갑습니다. 여전히 취업이 어렵죠? 네. 첫 학기 학점이 2.03이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낭만적이었는데 애들이 낭만적이지 않더라고요.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혼자서 낭만을 떨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고요. 뭐 연합광고 동아리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뭐 애드부트 뭐 그런 광고 동아리에서 꽤 짬 있게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땐 저도 A가 될 줄 알았죠. 근데 그 이후에 A가 되는 것보다 일단 어디든 취업을 하는 게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증권사의 그 국문 에디터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가끔은 인생에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생기는데요.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죠? A가 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브랜딩 회사가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꿈을 찾아서 가야겠다 하고서 회사를 딱 버리고 브랜딩 회사로 도망갔는데 자본주의의 힘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돈을 너무 적게 주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약간 싶을 정도. 이미 그리고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그 돈 많이 주시는 분들 그 물을 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증권회사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힘은 꿈보다 대단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제 커리어 보시면요, 뭘 바라보고서 산 인생 같나요? 사실 그냥 산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 보면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열심히는 살았는데 어떤 저 커리어의 한 점을 막 바라보면서 이렇게 달려갔던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이른 나이에 결혼도 하고 임신도 했습니다. 저 아까 초등학교 3학년이 첫째라고 했죠. 저 05학번이에요. 저 재수 안 했거든요. 자, 그럼 저 몇 살일까요? 요새 계산 빨리 하는 친구. 제가 38이래요. 저 오늘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거든요. 근데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 애가 10살이란 말이에요.
저 진짜 결혼 빨리 하고 애도 빨리 낳았어요. 27에 결혼해서 28에 애를 낳았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산모들 중에 제가 제일 어렸어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기 낳자, 이게 저의 약간 인생의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뭐 섣부른 선택이었지만 또 그때 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결혼 못했으면 저는 아마 지금도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사실 30 전에 아기를 낳는 게 제 목표였어요. 아이 낳고 빨리 일하려고요. 일하는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누가 봐도 열심히 살 것 같이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야근도 진짜 많이 하고요. 성취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냥 그 지역에서 일 진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생겼는데 주변을 돌려보니까 세상에 두 종류의 워킹맘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아예 안 키우거나 아니면 키우긴 하는데 되게 불행하거나. 딱 두 종류였어요. 제가 딱 증권회사 다닐 때. 지금은 좀 낮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10년 전이니까. 근데 그땐 정말로 안 키우는 선배들은 그냥 애기 낳자마자 조금 크면 유학 보냈어요. 초등학교 조금 한 5학년, 6학년 되면 보내버려서 애가 없어요. 그러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아니면 친정엄마랑 같이 막 아득바득 거리면서 사는데 맨날 야, 너는 회사 그만둬. 맨날 저만 보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 나가거나 그만두거나 딱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내가 과연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당시 공채 1기였거든요. 사실 그냥 대충 버티면 뭐 그냥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퇴사를 결심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다시 새롭게 커리어를 가져가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퇴사를 결심했고, 그 소위 말하는 경력 단절 여성의 길로 제가 이제 제 발로 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경력 단절을 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산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죠. 게다가 이화를 다니면서 뭘 멈춰서서 사는 삶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열심히 살았거든요. 여기 있는 친구 다 열심히 살잖아요. 저기 있는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하는 것밖에는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낳고 50일이 됐을 때 그 들어가지도 않는 정장을 입고 대학을 면접을 봤어요. 교육학과 면접을 봤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왜 지원했냐 했더니 제가 아기를 낳고 50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멈출 수가 없어 지원했습니다라고 했던 교수님이 약간 실소를 하셨던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10년 만에 학교를 다시 왔어요. 그래서 1호 학번 교육학과 석사과정으로 이제 다시 학위 과정을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에 이제 2번 정도의 코스웍을 하고 아이를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딱 2번 듣고 혹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맡겨놓고 그 시간에 수업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다시 온 학교가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실 거예요. 다시 학교로 오잖아요. 그럼 진짜 좋아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꿀같이 들려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아시는 분이 스타트업을 하시는데 잠깐만 도와줘라고 얘기하신 게 이제 그게 사실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좀 도와주다가 야, 너 정도 되는데도 스타트업을 하는데 내가 왜 못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 하던 선배가 전에 회사 다니면서 알던 형이었는데 진짜 별로였거든요. 내가 봐도 진짜 한심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스타트업을 창업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팀빌딩을 하던 지금 대표님 만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팀빌딩을 하다가 법인 설립하고 한 달 있다가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아기가 뭐 오늘 생기면 내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기 가진 채로 회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아기 낳으러 갈 때 제가 제 둘째 제왕절개했는데 마지막 말이 이거였어. 나 애 낳고 올게. 가 마지막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하고 6시간 있다가 다녀왔어 이슈 없었어? 아니 제가 2번째 카톡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같이 했던 팀원들이 저게 사람인가? 라는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 본격적으로 창업 열차가 시작됐는데요. 생각보다 창업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아이까지 키우면서 그 길을 간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로잉맘을 하면서 제가 했던 일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요. 뭐 이런 것들을 해봤더라고요. 뭐 사업기획부터 뭐 재무 전표정리, 계산서, 뭐 회계와 관련된 거 제가 다 했고요. 사업 화면에 UX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팀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코드 보고 광고 집행하고 디자인 영상 편집하고 때때로 필요하면 교육하고 상담도 하고 교육학과에서 상담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뭐 투자유치 다니느라고 IR 자료 만들고 HR하고 기타 등등 뭐 하고 영업하고 해서 진짜 모든 걸 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회사의 전부더라고요. 그걸 다 했어요. 창업가는 이걸 다 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다 전문은 아니어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자, 앞에서 보셨을 때 제가 했던 일도 쭉 보시면 저는 저의 커리어는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딱 커리어를 한마디로 단정할 수 있나요? 부대표는 커리어가 아니에요. 부대표는 직함이죠. 네. 저도 여전히 제 커리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다음은 뭐가 될까 항상 고민해요. 궁금해해요. 제 커리어를 정의하는 건 되게 쉽지 않죠.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저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연사로 와서 여기에서 막 좋은 얘기하고 막 멋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저한테 거는 주문이 있어요. 바로 이제 커넥팅 더 닷스라는 말을 저는 저에게 항상 주문을 거는데요. 여기 혹시 부동산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여기 앉아 있지 않고 돈을 버셨겠죠. 연남동 가보신 분. 근처니까 연남동 다 가보셨죠. 연남동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그 역사를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연남동은요, 여기 위에 보시는 소해연남이 그 시작입니다. 원래 연남동은요, 연희동이랑 가까워서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용하게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소해연남이라는 그 핫한 타이 음식점이 들어와서 대박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거기 중심으로 괜찮은 음식점들이 군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스팟별로 좋은 음식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연결이 되고 하나의 스트리트가 되고 굉장히 유명한 어떤 동네가 되어버렸죠. 여러분들 점이 모이면 뭐가 되죠? 답이 써 있잖아. 우리 친구들 점이 모이면 뭐가 되죠? 네, 선이 모이면 뭐가 되죠? 네,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돼요. 연남동도 그랬어요. 작은 그런 식당들이 하나의 점처럼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옆에 하나씩 좋은 식당들이 또 들어오고 예쁜 액세서리 가게들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봤더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핫스팟이 되었다. 면이 되었다. 라는 게 사실 부동산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지나가다가 A 스팟과 B 스팟이 있는데 이 중간에 개발 안 된 데 있잖아요. 그러면 저긴 되겠다라고 항상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근데요, 점은 찍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을 누가 하셨냐면 요 밑에 혹시 보이시나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분 누구시죠?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인데 여기서 제가 볼드 쳐놓은 부분 보면 그 다츠가 언젠가 너의 미래에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 말을 저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커넥팅 더 닷스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볼까요? 하루에도 저는요 무수히 엄청나게 많은 점을 찍고 있어요. 제가 오늘 찍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점은 뭘까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한 많은 일들을 다 잘게 쪼개면 다 점이 될 수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씻기고 먹이고 유치원이랑 학교 보내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사실은 제가 갑자기 교육을 받아야 될 게 있어서 강남을 가서 무슨 이렇게 창업 교육하는 그런 교육을 듣고 지금 잠깐 온 거예요. 그런 교육을 들은 것도 제가 찍은 점이죠.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가치를 전달하는 것도 제가 찍은 점이죠. 이따 또 다시 돌아가면 또 의미 있는 점들을 찍겠죠. 여러분들도 여기 오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을 찍었을 거예요. 오시다가 뭐 버스기사 아저씨랑 뭐 싸우셨거나 그것도 다 점이에요. 예, 오시다가 찍으신 모든 활동들은 다 잘게 쪼개면 여러분들이 찍은 점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점을 찍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더더욱 많이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아침을 해줬다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침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태스크들이 있나요? 그렇죠? 뭐 냉장고에서 뭘 꺼내고 자르고 다지고 씻어서 보내고
사실 그것도 하나하나가 다 점인 거예요. 저는 하루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가 둘이었으니까 최소 6년, 365일, 4번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 동안에 저는 그냥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같이 의미 있는 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육아를 하면서 단절된 시간에도 저는 진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지금 저희 딸이 사춘기 오기 직전인데 극세사하고 제가 김부장이라고 불러요. 얘랑 살면 진짜 힘들거든요. 네, 이 친구랑 살면서 저는 사실 창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항상 많이 해요. 아이를 키우는 건 굉장히 그 사업을 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아이와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막 짜증내고 이런 것들도 잘 받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이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의 리더십도 보여줘야 되죠. 왜 누나는 휴대폰이 있는데 나는 없냐고 부르짖는 저희 둘째를 보면 협상력과 기획력이 필요해요. 얘한테 그냥 누나는 8살, 누나는 10살이니까 되고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히거든요. 이 8살 생일이 되면 그때 사줄게. 그때까지 근데 조금 뭘 잘하면 조금 당겨줄 수는 있어. 뭐 이 정도의 협상의 카드를 내보여야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이를 키우는 과정도 그냥 아이를 키웠다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을 돕게 해주는 어떤 역량이 됐었어요. 저는 살면서 제가 만드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만드는 어떤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전에는 못하다가 잘하게 되는 어떤 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들이 모여서 어떤 선을 만들고요.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시간들을 생긴다면 그 점들을 의미 있게 다 끌어오는 것이 경력 단절을 이겼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면서 비워져 있는 저의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로잉맘을 하면서 제가 했었던 많은 일들 있잖아요. 어떻게 저걸 다 했어요? 라고 이제 누군가 묻는다면 이것도 제가 했던 그 전에 했었던 많은 점들의 집합체였어요. 전 광고 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뭔가 영상을 편집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광고 집행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약간 대학교 시절부터 했었던 감이 있었고요. 또 그 사이에 경영학을 복수 전공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서 아주 간단하게 회계 수업을 열심히 들었었던 적도 있었고요. 대변 차변 정도는 그래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됐었고요. 또 그 외에도 제가 사실 여기는 말 안 했지만 임신을 하고 나서 회사에서 저한테 일을 안 주더라고요. 임신을 하면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뺐어요. 큰 프로젝트 같은 거는 증권회사를 나왔으니까 약간 좀 더 남자들 중심의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작은 이렇게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내는 거지 궁금해서 매출 하나도 안 나는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서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회사 법인을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그 외에도 제가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보직이 엄청나게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보직이 하나하나가 다 엄청 저에게는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창업은 그래서 제 커리어에서는 종합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몰랐거든요. 내 커리어는 왜 이렇게 난잡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것저것 벌리기만 하고 왜 이건 하나의 점으로 보이지 않지? 근데 돌이켜보니 창업이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어떤 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바쁘고 분주하실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더라도 혹은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셨더라도 어쨌든 마음은 엄청나게 분주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커리어를 굉장히 잘 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잖아요. 우리 엄마가 맨날 저한테 기술 배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기술을 안 배워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내 커리어가 약간 마음에 안 들고 걱정이 되신다면 결국 다양한 경험과 그것을 연결하는 힘이 여기 있는 후배님들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요.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점을 찍고 연결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전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육아를 하면서 창업을 하면서 막 회사를 키우고 막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요. 그래서 제 삶이 어땠냐면 아침에 아이를 보내요. 9시 반쯤에. 그러면 이제 회사가 성수동이거든요. 집은 일산이에요. 그럼 일산부터 성수까지 막 울면서 가요. 우와! 막 이러면서 가요. 가서 점심도 못 먹어요. 점심 먹을 시간이 어디서 도착하면 10시 반인데 막 미친 듯이 일을 해요. 3시 반쯤 되잖아요. 그럼 애들 데리러 가야 되니까 3시 반까지 정말 화장실도 한 번 안 가고 일을 해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성수에서 일산까지 막 울면서 운전하면서 가요. 막 다 비켜! 막 이러면서. 그 더글로리에 보면은 걔가 막 빵빵거리면서 가잖아요. 막 이러면서 가요. 그 도착해서 아이들 이제 저녁 먹이고 그 사이에 계속 틈틈이 일하면서 재우면 그때부터 새벽 1~2시까지 다시 또 일을 하는 삶을 6년, 7년째 반복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까지 살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약간의 답을 찾은 게 저는 좋은 언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사실 이화에서 부르면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와요. 왜냐하면 언니 얘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저는 아까 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저를 보고 제 딸이 제 등을 보고서 걸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창업했을 때 정부 지원 사업들 받으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 사업을 하면 여성 창업가는 딱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 원래 많아서 편안한 건 아니지만 돈이 원래 많아서 하시는 분들. 그 둘째는 저같이 아득바득 살면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저한테 했던 신념 중에 하나가 남편 돈은 가져다 쓰지 않는다가 제 목표 중에 하나였었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엄청 많이 했었고 이화에서도 한번 지원 사업 넣어서 2등인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게 저희의 시드가 됐었죠. 그때 창업 심사 나가면 창업하면 애 누가 키워요? 뭐 지금 애는 누가 돌보고 있어요? 아이한테 중요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 정말 받았어요. 그럼 그 질문을 받으면 거기서 잘 설명하고 내려와서 막 부들부들 막 내가 지금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 질문 안 해요. 큰일 나요. 근데 이 질문을 받아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많은 여성 창업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질문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언니들이 해준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문을 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전에 증권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낼 때 다 맥스 1년이었거든요. 저 혼자 1년 반 쓴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풀로 쓰는 사람 있잖아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풀로 쓰는 사람. 원래는 6개월밖에 안 쉬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그냥 1년 반 싹 썼어요. 그 다음부터 1년 반을 써요. 문을 여는 건 전 제일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겁대가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 시장에서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누군가 저런 무례한 질문을 하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하죠? 라고. 난 네 돈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런 질문을 받고 싶진 않다고. 물론 그러고 나서 잘못했다. 큰일 났다. 왜 그랬지? 했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모두가 저처럼 문을 열고 나갈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도 버티어주면서 우리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창업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업하면 되게 힘들어요. 더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눈앞에 펼쳐질 거고요. 창업도 쉽지 않고요. 스타트업은 더 힘들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사랑이라도 해버리면 막 결혼도 하고 막 그러실 거잖아요. 그리고 막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더라도 꼭 창업하지 않아도 그래도 아이 낳아도 일을 하실 거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고요. 그럼 뭐 대충 저같이 살겠죠. 그래도 그때그때 하시는 선택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선택 같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어떤 점을 찍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들은 언젠가 여러분들의 빈 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최고도 아니지만 최악도 아닌 그런 제로에 수렴하는 삶을 살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슈퍼우먼 같은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슈퍼우먼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고민을 품고서 그냥 저는 뚜벅뚜벅 나아가는 사람에 가까워요. 저는 매일같이 듣는 말이요. 살림을 개떡같이 한다는 얘기를 엄마한테도 듣고 남편한테도 듣고 시어머니한테도 듣거든요. 그래서 진짜 살림 개떡같이 해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4시가 되면 막 신데렐라처럼 오금이 저린단 말이에요. 애들 올 시간 다 되니까.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아도 그래도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그래도 저는 제 삶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함께 잘 존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언니들이 여러분들을 아주 환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두렵거나 걱정이 되시거나 용기가 나지 않을 때에는 언니들을 찾아주세요. 언니들이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네, 저희 바로 이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경험이 다 쓰인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하는 말인데요. 사전에 후배들로부터 받은 질문 중에 제가 대표해서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어 국문을 전공을 하시면서 창업을 도전하는 경우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은데 어떠한 부대표님의 경험이 창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에 영향을 주었는지 네, 질문 받았습니다. 부대표님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전공과 창업은 아마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연관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성향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국어 국문과를 가게 된 건요.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국어 국문과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 어문 쪽을 보는 거랑 문학 쪽을 보는 거랑 이렇게 두 개가 나뉘는데 저는 어문 쪽은 학점이 엄청 안 좋고요. 문학 쪽은 학점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광고 동아리를 하든 뭐 이제 A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거고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듣고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지내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문제를 내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전공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호기심, 그다음에 그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어떤 방법론에 대한 선택 그런 것들이 묶여져서 이런 창업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지 않았나 싶고 그 근간에는 전공이랑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다라는 마음 그 두 가지가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대표님 말씀처럼 저도 한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보면 모두 다 경영학과 출신일 것 같죠. 그 중에 10% 정도만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부대표님 말씀처럼 전공은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그런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미래의 창업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가장 해봤으면 하는 경험, 이 대학을 다니면서 가장 해봐야 할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대표님이 제가 여길 나온 걸 아시기 때문에 잘한다 선생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아이고요, 농담이고요. 그래도 활동 전환은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 활동 전환 해주시면 제 그런 직장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노내고요. 저는 여기 이렇게 그 기업가센터나 이런 곳에서 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 많이 해보시는 거 되게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육으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뭐 이제 기업가센터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캠프나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배우고 시작하는 것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독단적으로 시작하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K-스타트업 사이트를 하루에도 한 번씩 꼭 들어가요. 거기 가면 정말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혹은 나한테 조금이라도 시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창업은 해보고 말아 먹어야 배워요. 네, 첫 창업부터 잘하실 수가 없어요.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첫 창업부터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아 먹으셔도 안전하게 말아 먹으셨으면 좋겠다. 다양한 경험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다 싶고
저는 초기 창업을 하고 있는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멘토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근데 그 멘토들을 만나실 때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 멘토들의 정답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업을 오래 하신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니신 것도 있고 내 아이템을 누구보다 잘하는 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많이 듣되 잘 가려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꼭 더블 체크, 크로스 체크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시간은 다 되었는데요. 좀 현장에서 질문 있으면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20학번 김수정입니다. 저는 특히 연사님의 점과 선면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었는데요. 제 전공도 철학인 만큼 제가 하는 일이 남들이 보기에는 좀 비생산적이고 그런 좋은 전공이 아닌데도 그런 뭔가 부채의식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해소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제가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부대표님께서는 되게 창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게 됐다고 보여주셨는데 그 일들을 처음 하시는 일도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처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정도의 수준으로 잘 할 수 있었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모든 걸 다 전문가 수준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문가와 이야기하려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규모가 작을 때는 그렇게 전문가를 요할 정도의 것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커지면 진짜로 이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과 얘기해야 하거든요. 뭐 외관 받아야 되면 회계사님과 얘기해야 되고, 법률 자문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다 해야 되고, 그럴 때는 기초교육 같은 경우 온라인에서 정말 많이 찾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용어를 알아야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저도 전문가 수준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기본이 될 만한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들을 수 있는 거는 교육을 좀 들었고, 둘째는 저는 제 가장 큰 장점이 모르면 잘 물어봐요. 네, 그거 좀 잘 아시는 분한테 실제로 이건 어떻게 구동되는 건지 진짜 잘 물어봐요. 그래서 딱 기본 교육 들은 다음에 제가 해봤는데 막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법한 다른 뭐 CEO 네트워크 모임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생각보다 물어보면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전문가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 둘째는 하다가 정말 모르겠다 싶은 것들은 그걸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저기 이렇게 기본 이상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이상의 것은요, 전문가를 쓰셔야 합니다. 네. 근데 그 전문가를 쓰실 때도 눈탱이를 안 맞으려면 제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교육들은 하시면 좋고, 그런 기본 교육은 디캠프에서도 많이 해주고 이런 데서도 많이 해주고 정말 고맙죠. 네. 네, 그리고 뭐 많습니다. K 스타트업 이런 데서도 보면 그런 기초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육들을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만 쭉 열심히 들으시면 기본 세팅을 잡으실 수 있어서 그런 교육들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응원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화인들에게 힘을 주신 이혜린 부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시는 디라이트 조선희 변호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 전문 로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로펌에서 변호사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저희 박수로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선희 변호사입니다.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원래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교수님 뒤에는 강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오늘 좀 추가를 해야 되겠어요. 이혜린 부대표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거 느꼈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했더니 정말 학교에서 배운 게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어서 그렇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일단 제 소개 잠깐 드리면요.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파트너 변호사고 주요 분야가 ESG,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스타트업 전문 로펌에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 관련돼서 또 업무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SG 생존 경영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6명이서 공저했고요. 좀 지금 경영학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깨알 드립니다. 예. 그럼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한 3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 귀중한 시간 내서 어렵게 자리를 하신 거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법률적으로 좀 얻어가셨으면 이 정도는 창업하는데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만 좀 엑기스만 좀 뽑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변호사가 되기까지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제 인생의 암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옆에 있는 이거 뭐죠? 이 소개 자료는 제가 서울대 로스쿨에 1기로 입학을 했었는데 그때 그 로스쿨 입학하는 사람들 다 소개하는 소개 자료였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 뭐 하다 왔고 막 이러는데 저는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얘기만 막 썼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고요. 저는 정말 꿈이 무술소녀였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항상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그래서 추리닝 입고 다니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체대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때. 저는 법대 수업도 많이 들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법대는 그 전공 이수 학점이 많아서 법대 수업을 많이 들었긴 했지만 다른 학과 수업도 많이 들었고요. 특히 그 뭐 호신의 이론과 막 실체 막 이런 그런 수업도 많이 들었고 정말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20대 초중반은 제 꿈을 위해서 다 투자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꿈은 이거 나중에 뭔가 티저나 뭐 이런 걸로 나갈 때 편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막 국정원이랑 청와대 경호실 이런 데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뽑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27가지 그거를 위해서 계속 고시 보듯이. 그래서 저는 사실 법대생인데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과목이 뭔지도 모르고 왠지 모든 저의 친구들이 다 사실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좋을까? 그러니까 남들 다 한다는데 이거 그냥 따라가는 게 좋은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유 없는 반발심. 그래서 좀 잘못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는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막연히 싫었던 것 같아요. 남들 다 한다니까.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펌이 조금 저랑 맞는 이유도 그러니까 뭔가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좀 일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그런 로펌보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그거를 실천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정말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이런 그 멘트에 꽂혀서 국정원이랑 막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살 그때까지 매년 지원했는데 어느 단계까지는 항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항상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신원조회에서도 떨어지고 근데 신원조회에서 떨어진 거는 제가 신원이 불확실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같이 올라갔던 사람 중에 2명을 뽑는데 3명이 올라갔다면 2분이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떨어져서 나는 그때까지 정말 27살 때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까지 안 되니까 내가 어디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굉장히 좀 자책하면서 땅굴 파고 그게
한 6개월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지막에 떨어졌을 때 굉장히 타격이 커서 저희 아버지가 잔치도 하셨거든요. 신원조회가 들어왔을 때 신원조회가 들어오면 보통은 붙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동네 잔치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6개월 동안 암흑기를 가지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어디서 뭘 잘못했지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냥 취업을 해야겠다 해서 그 카이스트의 교직원으로 취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고 나니까 1년인가 있다가 갑자기 로스쿨이 생긴대요. 근데 일을 해보니까 여자는 왜 전문직을 해야 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큰 꿈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일을 하는데 여성이 일을 그러니까 제대로 능력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전문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로스쿨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걸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 1회니까 뭔가 이때가 아니면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원을 하고 나서 정말 너무 다행이었던 게 제가 그 대학교 때 준비를 국정원이나 뭐 이런 데를 준비를 하면서 학점하고 영어 성적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 로스쿨 갈 때 뭐 리트도 분명히 뭐 좀 운 좋게 대박이 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분명히 그때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생각보다 쉽게 로스쿨에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저희 신입 변호사님들 뭐 워크숍 가고 막 이러면은 나가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여기 다 잘 돼서 오신 것 같은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뭐 몸이 안 좋아지셔서 뭐 그만두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만두실 수 있고 막 이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거나 내가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셔라. 그러면서 말씀을 드린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해봤는데 해도 안 되면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7.8기라고. 근데 저 그 말 진짜 싫어합니다. 7.8기 했더니 계속 떨어진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뭔가 죽을 때까지 정말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그거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때는 포기를 하셔야 할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포기하고 다른 길을 생각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너무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은 다 이 선이 모여져 가지고 좋은 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느 순간 살아보니까 정말 해도 안 되면 그거는 정말 길이 아니니까 거기에 그때는 포기하는 용기도 가져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그렇다고 자책하지 말라는 말 꼭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넘쳐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 근데 그게 지나고 보면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밑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다음 스텝을 위한 뭔가 교두보가 된다든지 뭔가 발받침이 된다든지 다 쓸모없는 경험은 없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절대 나 자신을 탓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업 전문 로펌이에요. 저희 창업 준비하신다고 하면서 저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강의를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의 주 고객님들은 교수님들, 기술을 가진 교수님들이셔가지고 교원 창업 기업을 많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많이 가는데요. 그때마다 뭐 드리는 말씀이 변호사를 가까이에서 나쁠 거 없다. 그래서 근데 교수님들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변호사 만나는 거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뭔가
문제 있을 때 만나야 할 것 같고 만나면 막 이렇게 막 돈 들여야 할 것 같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뭐 스몰톡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셔도 좋고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드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랑 가까이 사업을 하시려면은 일단 변호사랑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스타트업 창업 준비하신다고 할 때 저희 법인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 하면은 조금 문제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 전문 로펌 중에 1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계의 김앤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 뭐 많은 분들이 대형 로펌 가셨다가 뭔가 컴플릭트, 대형 로펌에 가면은 기존 고객들이 대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객을 상대로 뭔가 소송을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검토를 해야 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대형 로펌에서는 스타트업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기업을 원래 고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대기업을 이렇게 대리하는 게 더 돈이 되겠죠. 그래서 다들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 중에는 그러니까 정말 저희 고객층이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초기 창업 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견기업들 IPO도 다 하고 상장해서 이렇게 중견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로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저희 로펌도 사실은 스타트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설립된 지 2017년에 설립됐습니다. 설립될 때 3명이서 설립을 하셨는데 저는 창립 멤버는 아니고요. 뭐 태평양이랑 뭐 김앤장이랑 이런 데서 일하셨던 파트너 변호사님들이 독립을 하셔서 나와가지고 스타트업 전문 로펌을 차리자 해서 차리신 거고요. 2020년에는 저희가 올해 그 스타트업으로 부티크 로펌으로 그 ALB라고 해서 아시아 그러니까 리걸 분야에서 상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도 받고 2022년에는 엔터테인먼트 쪽에 저희가 국내 3사 그러니까 JYP, 뭐 SM, 뭐 YG 이렇게 3사를 다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는 그리고 각종 영화사도 많고 제작사도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상도 받았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 특화 분야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산업 분야별 업무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콘텐츠 미디어, 뭐 개인정보, 뭐 ICT, 그리고 뭐 블록체인, 금융, 핀테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기술 프렌들리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를 소개를 할 때 4차 산업 전문 로펌이다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 실제로 그러니까 일례로 블록체인 같은 분야는 저희 국내에서 저희 자문을 안 받고 나온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서비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뭐 바이오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가 항공우주 관련돼 가지고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저희 고객이 항우연도 있고 그래서 항공우주 관련돼서도 저희가 막 보험 관련된 보험부터 해서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로 다양하게 기술 친화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공익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그 대한민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1년 동안 뭐 10시간 정도의 공익 시간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 규정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 10시간 1년에 10시간이라면은 저희는 거의 50시간 정도 이렇게 막 5배 이상으로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익 활동 관련돼서도 디테크라고 해서 기술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디세이블드 해서 장애인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신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상을 드리는, 그래서 국회의원 상도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드리고 있고요. 상금도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꽤 좀 빵빵합니다. 그래서 디세이블드 관련돼서 혹시 창업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약간 좀 이쪽 분야에서는 교두부 같은 그런 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 외에 D-Change라는 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또 사회 법 관련돼서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배드파더스나 그 사단법인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양육비를 전 남편이 뭐 주지 않았을 때 이거를 막 감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30일이 그 최장 기간이거든요. 30일 동안 살고 나오면은 또 안 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끔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이거를 형사처벌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거를 조금 공론화해서 1호 사건으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이 나가게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올라가니까 이제 검찰에서 너 이거 기소된다라고 그 피의자한테 얘기했겠죠. 전 남편한테.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라는 그 밀린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최종 처분은 기소 유예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다음에 걸리면 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펌이다. 예, 그래서 스타트업 전문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 좋은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로펌, 저는 2021년에 그 저희 법인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전에는 다른 펌에 다니고 있다가 유학을 갔다가 이쪽 펌으로 이직을 한 건데, 기존에 다닐 때 있었던 펌이랑 비교를 했을 때 기존 펌에서는 항상 대기업 위주였고, 그래서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었고, 내가 아무리 이 기존 고객들을 막 잘 관리하고 아침에 뭐 9시에 질문하면서 오후 2시까지 주세요 이러면 정말 피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말리는 거를 막 무릅쓰고 정말 건강을 해치면서 열심히 답을 주고 해도 이 대기업들은 항상 저의 고객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스타트업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은 그러니까 일단 에너지가 좋아요. 파이팅이 넘치고 어느 스타트업은 저랑 같이 막 스몰톡 하면서 변호사님 제가 꼭 대형 고객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게 뭐 가벼운 말일지언정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서 나도 성공을 하게 되는 그 윈윈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 변호사로 일할 때 좋은 점은 일단 에너지를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또 스타트업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 그 대표님들이 대부분 나이가 조금 어리시다 보니까 사회 경험이 없으셔서 실수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런 부분은 에티켓적으로 이렇게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친한 사이에서는 해드리는데 그게 또 안 친하거나 이러면은 저도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업하셔서 다들 대표님이 되실 거니까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약간 그 에티켓적인 그 비즈니스 에티켓 정도는 조금 알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점. 아니 스타트업은
대형 펌도 아닌데 대기업도 아닌데 뭐가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쌓여서 나중에 큰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이 주의해야 할 이슈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드머니, 엔젤 투자 단계예요. 엔젤 투자는 거의 5억 미만에서 투자를 받을 때를 말하고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한테 투자해줄게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뭔가 성과를 내지 않아도 매출이 없어도 그때 이렇게 돈을 주시는 아주 친절하신 분들이죠.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꼭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일단 이 단계에서 뭘 하겠어요? 법인 설립을 하셔야 되겠죠. 법인 설립을 하시면서 정관도 작성을 하시는데, 이 정관을 굉장히 허투루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무사 통해서 그냥 법인 설립 맡기다 보니까, 아니 상장회사 정관을 가져다가 일반 스타트업인데 자본금 1억도 안 돼요. 대부분 5천만 원 미만인데 상장회사 정관을 가져다가 쓰는 사람,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못 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정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 데서나 아는 법무사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례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관에다 꼭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이 부분에서 미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주총회 소집을 하는 게 최소 2주가 걸립니다. 2주 동안 통지 보내고 기다렸다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스타트업이 이거 기다리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관에 규정을 하시면은 생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에 맞는 정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동업자 계약입니다. 법인 설립 전에는 동업자 계약이라고 하고, 법인 설립 후에는 주주간 계약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요. 지금 현재 기업을 만들 때, 법인을 만들 때, 우리 너무 사이 좋아. 우리 진짜 10년, 100년 막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구두로만 얘기해요. 너 30% 하고, 대표이사니까 너 40% 하고, 나 여기 돈 초기 비용 내니까 그래도 나도 20 남은 게 몇이죠? 30%? 나도 그럼 30% 가질게. 그래서 3대 4대 3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초기 그 다음에 투자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내 삶 가지고 있는 주식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렇지만 우리들 사이에서는 내가 3이야. 나중에 IPO 하면 나한테 정산해줘. 이런 식으로 임용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부분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건 실제로 발생된 일이고요. IPO 직전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IPO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관사 선정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존의 공동창업자였던 사람들이 이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30%는 내 거다라고 하면서 투자사들한테 전부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그럼 투자사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거는 그 투자계약서상에 진술과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술과 보장 조건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이 진술과 보장을 위반했을 때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풋옵션을 행사를 한다는 거는 내가 투자한 돈 다시 돌려줘. 그리고 내 주식 다 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공동 창업자들 간의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막 지뢰를 막 다 던지는 거죠. 같이 죽자 이러면서. 그래서 VC들한테 다 내용 증명 통해 가지고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IPO 진행하던 게 올스톱 됐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VC들이 이제서야 발을 빼야 할지 말아야 할지 VC들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전도 유망하던 기업이 이제 점점 하락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 간 계약을 통해서 공동 창업자들 간의 관계를 분명히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고 이 초기 단계에서 분명히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투자를 받을 때 세이프 계약을 또 많이 하기도 해요. 세이프 계약은 지금 니네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얼마일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뭐 니네를 지금 뭐 30억 밸류라고 보고서 얼마를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는 못하겠고 다음 후속 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밸류에이션 잡아오면 거기에 연동해서 내 그 투자 비율을 결정해줘 라는 그런 식의 계약서를 세이프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세이프 계약은 초기에만 가능하고 사실 세이프 계약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무 대가도 없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나는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나쁜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율이나 뭐 이런 상한, 가치평가 상한 이런 거를 조금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제가 그 초기 창업 기업들한테 많이 듣는 게 제가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랑 하루만 일해봐도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요. 이 사람 당장 자르고 싶은데 자를 수 있나요? 막 이런 얘기. 아니면은 갑자기 직원들이 그만둔대요. 아니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그냥 그만둔대요. 이거 어떻게 인수인계 한 달 동안 하고 가라고 막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인사노무 관련돼서 질문이 초기 창업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그랬을 때 일단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 인수인계 기간 한 달 근로계약서에 있는데 얘가 그만둔다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데 그만둔다고 할 때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항상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 너 인수인계 안 해주면 손해배상해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에 써도 그건 다 무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초기 창업 기업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인수인계 안 해주고 그만두겠다 해도 그냥 뭐 살살 달래서 어느 정도의 인수인계까지 하게끔 이렇게 살살 달래서 좀 하셔야지 이걸 막 법률적으로 이렇게 막 해결을 하려고 하시면은 좀 방법이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해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근로계약서 쓰실 때 항상 시용기간 그래서 그러니까 수습기간이라고 하죠. 3개월 꼭 두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3개월 동안에는 자르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습기간이 없거나 아니면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한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됐다면 정직원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르기가 힘듭니다. 성희롱을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도 그 징계 수위가 해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막 형사처벌을 받든지 막 이래서 굉장히 중한 걸로 그런 걸로 받았을 때에도 뭐 처음에는 정직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정직 3개월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님으로서 명심하셔야 할 거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해고하는 거는 이제 쉽지 않구나. 그래서 대부분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합의해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 급여를 더 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 사람을 그냥 서로 문제없이 합의 해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사노무 이슈는 그렇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검토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초기 창업 기업이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떤 고객은 화장품을 소분해서 파는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화장품 관련 법에 의해서 위생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분이 금지됐어요. 금지되는데 이분은 자기가 자격증을 딴 거예요. 관련해서 이 자격증이 있으면 괜찮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거는 자격증이 있든 없든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자격증이 있든 없든
소분은 금지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런 거를 모르시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검토를 안 받으시고 일단 영업부터 하시고 그 구독료 받으시면서 소분한 그 화장품을 막 다 배송을 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죠.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신 다음에 저희한테 오신 거여서 그러면서 이게 왜 위법한지 알려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검토를 해드린 거죠. 보니까 이거는 자격증이 있든 없든 하면 안 됐던, 법률상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던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검토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려는 사업이 금융 관련된 사업이던가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바이오 헬스 관련된 사업이든지 이런 분야를 규제 산업 분야라고 해요. 관련돼서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업종 관련돼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면 반드시 비즈니스 모델 검토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관련돼서 어떤 주요 이슈가 있는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와 법률적 쟁점이 뭔지를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제가 스타트업 관련돼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혹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 질문, 제가 이화인에게 하고 싶은 말로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그 암흑기를 극복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밝고 강하고 아름답다. 이 말을 꼭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스스로 대할 때 소중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가슴속으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목숨 바쳐서 정말 해보세요. 그리고 해도 안 되면 그때는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스타트업 창업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밑바탕으로 이런 강의도 들으시고 이 분들이 이 교육들이 다 창업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담으로는 변호사도 참 좋습니다. 전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굉장히 그래서 이 세상에 내 편이 필요할 때 그게 변호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스타트업 창업을 3번 하고 망한 친구가 그걸 경력으로 삼아서 로스쿨에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한 것도 경험이 될 수 있고 경력이 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도 좋지만 여러분들 변호사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막간으로 제 책 교보문고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스토리부터 이 생생한 스타트업계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다양한 분야 중에서 왜 스타트업 법률 자문 변호사가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좀 스타트업과 유관한 법률 자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역량이 어떤 게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답변 가능하실까요? 아쉽게도 제가 스타트업을 이렇게 스타트업 전문 로펌에 들어오게 된 데는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기존에 있는 펌을 이직을 한 이유가 굉장히 기존 펌에서도 제가 창립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대형 펌에 있다가 대형 펌에 그 한 팀이 독립을 해서 제가 거의 파운더였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도 있고 그랬는데, 그 회사를 나오게 된 이유는 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기존에 있던 펌에서는 이 전문성을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전문성을 가질 수 없겠다
있다라는 좀 한계 같은 게 보였죠. 그래서 일단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펌을 찾았고 그게 저희 지금 현재 법인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법인에는 변호사들마다 다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점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 분야들이 사실은 뭐 일반적인 뭐 기업 법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스페시픽하게 많이 들어간 딥테크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스타트업 그 전문 변호사들가 갖춰야 할 역량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뭔가 기술 기반의 뭔가 전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전자공학과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제 고객들 중에 정말 최첨단 그 기술을 가진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뭔가 기술 상장 특례 심사를 할 때도 제가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변호사한테 그 특별한 그런 전공이나 지식이나 그런 거를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심사역이나 이런 사람들도 일반인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전달을 해주는 거는 뭐 그쪽 전공이라고 해서 이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관련 업계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 좀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내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건 있겠죠. 근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관련 전공을 요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관심 분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면서 뭐 스스로 서적도 읽고 그렇게 해서 관련 용어에 친숙해질 필요는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선희 변호사님 굉장히 긴 시간 정말 진심을 길었나요? 꾹꾹 죄송합니다. 담아서 저희 또 후배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선희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연사 특강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경험과 함께 좀 새롭게 또 스타트업 창업에 도전하시는 인공지능 전문기업 아일리스 전 김보라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김보라 이사님만의 스타트업 경험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라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졸업한 지는 좀 됐는데 제가 올 때마다 여전히 이화의 바이브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원래는 인공지능 솔루션사였던 아일리스에서 진짜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CEO로 재직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처음 제 스테투스가 바뀐 공식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아직 명함도 없습니다. 창업을 결심하게 됐고 제가 나중에 하게 될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화에 오면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제가 오늘 여기 뭔가 공유해드리고 먼저 살아본 경험을 나눠드릴 것처럼 앞에 서 있지만 전 사실 여러분들의 치열함과 반짝거림과 눈빛을 좀 담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서 발표해 주신 분들처럼 창업을 하면 저런 고난이 따르고 지금 여기 준비해 주시는 분들처럼 그리고 루키 분들이 아까 이따 발표해 주실 것처럼 그분들처럼 여전히 긴장되고 좀 두렵고 초조하고 그치만 왠지 모르게 계속 신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좋은 에너지를 담아가서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했던 일은 COO는 마지막 타이틀이었지만 people이라고 불리우는 보통 HR이라고 불리우는 인사 관련된 일을 10여 년 좀 넘게 했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면 보통 어떤 장면을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인사의 채용, 평가, 보상, 노무, 인사관리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인간에 대한 이해였거든요. 근데 인간에 대한 이해는 아직은 과학 분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워낙 많고 사실은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제 관심 주제는 생물학, 뇌과학, 신경과학 이런 쪽이 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제목도 Survival of the Fitter잖아요. 원래는 적자 생존을 영어로 번역하면 Fitter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좀 이 무시무시한 제목을 가지고 스타트업에서의 적자 생존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Survival of the Fittest라는 이 표현은 다윈이 쓴 표현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다윈의 사상을 이어받은 스펜서가 이 개념을 이제 만들었고 그걸 다윈이 다시 차용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영어 책에는 적자 생존은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자연 선택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유화 교수님이기도 하신 최재천 교수님이 추천사를 쓰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다윈이 스펜서의 용어를 채용할 때 최상급이 아니라 비교급으로 표현해서 Survival of the Fitter라고 했다라면 인간성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지금과 같이 거칠게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전에 쓰신 책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가장 잘 적응한 개체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 모두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응하지 못한 자 혹은 가장 운이 나쁜 자가 도태되고 충분히 훌륭한 그래서 서로 손잡고 서로에게 다정한 개체들이 살아남는 것이다 라고 썼었습니다. 이 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책에서는 인간의 진화에 조금 더 유리했던 동물들이 사실은 인간 친화적이었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이제 주장해서 요약한 책이고요. 그래서 자연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가 다정함, 어떤 친근함 이제 이런 변수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그 범위를 확장해서 어쩌면 인간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그래서 강한 자가 아니라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씀을 조금 표현을 해놨는데 책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초유기체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연보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그냥 한국 분이 쓰신 책이에요. 번역된 책은 아니고 정연보 교수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초유기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은 그러니까 내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개체가 자기의 생존이 불리하더라도 포기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개미한테서 차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여왕개미의 존속을 위해서 개미 개체의 존속을 포기할 수 있는 초유기체 집단이라는 거죠. 여기서 더 진화해서 인간도 어쩌면 조건부 초유기체일 것이다. 그래서 인간도 인간 전체 진화의 존속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체의 어떤 희생, 헌신, 이타, 공생의 정신을 가지고 이롭도록 진화를 했던 결과물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윤리, 법, 이제 도덕 이런 개념들을 완전히 새롭게 다루고 있는 생물학적인 책입니다. 결론으로 가면 여기서는 되게 다양한 센시티브한 사회적인 이슈를 다뤄요. 뭐 낙태, 그리고 성매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과 관련된 인공지능의 법이 이걸 기점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중요한 거 하나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다양성을 인간이 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존속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도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은 켈리 하딩이라는 여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미국 의사분이 원래는 영문 제목은 Rabbit Effect거든요. 그래서 토끼 실험 효과에서 차용한 개념을 가지고 다정함이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여러 장에 걸쳐서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토끼 실험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1978년에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장에 당연히 무리가 간다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78년에 의사분 이름은 까먹었지만 네브란 박사님인가 토끼를 대상으로 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과의 이제 위험성의 연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유전자가 거의 동일한 토끼 여러 마리의 토끼를 그룹핑하고 동일한 고지방의 사료를 피딩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토끼를 마지막에 이제 관찰을 한 겁니다. 당연히 콜레스테롤 수치는 모든 토끼 그룹에서 똑같이 높았는데 중요한 이제 발견점 하나는 한 토끼 그룹 집단에서만 혈관을 미세하게 관찰해 봤더니 지방에 쌓여 있는 이 비율이 다른 토끼 그룹에 비해서 60%나 적게 발견된 거예요. 완전한 병수를 통제하고 토끼들이 동일한 사료를 먹었는데 얘네는 이 그룹은 왜 60%나 부작용이 감소한 결과가 있지? 자, 변수가 뭐가 잘못됐을 거야. 실험을 다시 설계합니다.
근데 그때 발견했던 변수 하나가 뭐였냐면 이 토끼들한테 이 토끼를 담당한 연구원, 내 그룹에 토끼가 있는데 이 그룹을 담당한 연구원분이 유달리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토끼들한테 다른 분들은 실험체에 먹이를 주는 활동을 할 때 이분은 토끼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면서 사료를 줬던 거죠. 당연히 의사분이었으니까 자, 우린 사회과학자가 아니야. 이 변수는 내가 용납할 수 없으니까 실험을 다시 설계하고 처음부터 하자. 몇 번의 거듭된 실험 끝에 늘 동일한 결과가 나와서 결국 사이언스지에 게재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토끼에게 동일한 사료를 먹었으나 다정함과 친절함을 대했더니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더라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 책을 기술하기 시작하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최근에 구성주의 관점에서 감정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저 페이지 500페이지가 넘거든요. 굉장히 핫한 이제 리사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뇌과학을 연구하신 분이고 이분의 가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감정이 전 세계 만국 공통으로 남녀노소 동일한 수준으로 진화했다고 가정했는데 사실 그거 틀렸고 실제로 인간은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수가 뇌의 예측을 완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감정은 공통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 감정을 발달하는 것도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제가 책을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닌데 왜 이 말씀을 좀 길게 말씀드렸냐면 이런 모든 다양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생물학과 뇌과학 관련된 책들의 공통된 결론은 생존에 더 유리한 개체 혹은 좀 더 확장해서 인간은 더 협력적이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이타적이라는 개념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스타트업 얘기하러 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경험했던 스타트업에서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역사들 그리고 인사 담당자로서 경험했던 역사들 그리고 제가 이화인으로서 겪었던 이 경험이 이것이 얼마나 과학자는 아니지만 진실이고 사실에 가까운지를 공유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도 아마 마음속에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오셨을 건데 답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느냐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뭐지? 아니면 사회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과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어떤 삶을 살고 싶지? 라고 물을 때 그 답안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답을 찾으실 때 좀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창업이든 저 스스로에도 매일 묻는 질문이지만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는 것이든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종류의 사회생활로 세상에 기여하는 일이든지 간에 결국 나라는 주체와 세상이라는 객체 세상이라는 혹은 일이라는 혹은 내 직업이라는 내 주변이라는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가치를 주고받느냐가 결국에 가장 좋은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의하거나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실 거고요. 그렇게 저도 아마 창업을 결심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범위가 좀 넓으니까 좀 좁혀서 저희는 스타트업이라는 좀 스페시픽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스타트업으로 좀 질문을 가져와서 스타트업은 어떤 환경이지? 어떤 세상이지라고 좀 보면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게 세상과 고객의 효용 가치를 주는지를 빠르게 점검하고 피드백받아서 수정하고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스타트업이 본질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물론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현황은 너무너무 다를 거예요. 뭐 테크 기반인 회사, 지금 투자의 단계, 그리고 창업자의 진짜 성향까지도 조직 문화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전부 다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하는 일은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고 피드백받아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지나갈 때 이럴 거잖아요. 가설이 틀릴 수 있죠. 그리고 내 가설이 고객의 반응에서 다시 수정해야 되는 새로운 가설을 재설정할 때 당연히 변화가 엄청 많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많고 환경의 변화가 많다는 이야기는 자, 계획이 계속 바뀌고요. 계획에 따라서 내 역할도 계속 바뀌고 내 역할이 바뀐다는 의미는 나는 마케팅으로 입사했으니까 마케팅만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이 가설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조직에 그러니까 기여할 수 있는 성과가 뭐지를 발견할 수 있는 분만 성과를 내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나의 학력, 어떤 나의 경력 자체가 힘이 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성과를 내서 발견하시는 분들이 성과자가 됩니다. 이런 다양한 이런 이제 가설을 계속 검증하고 변화가 많은 조직에서 일할 때 한 번쯤은 그리고 그 일하는 기간 동안 내내 나에 대한 가설도 좀 검증해 보실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은 나에 대한 가설이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선배님도 앞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보통 되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아침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보라의 사랑해 이러거든요. 보라의 사랑해 오늘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어.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냐면 그렇게라도 하고 내 눈빛에 확신을 주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 너 틀렸고 잘 못하고 있는 거고 네 길이 아닌 것 같고 난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라는 메시지를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은 부정적으로 긍정보다 부정에 민감하게 진화했기 때문에 똑같은 긍정의 자극이 와도 부정의 자극이 1이라도 있으면 긍정의 자극이 5여도 이 1을 없애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할 때 나를 규정짓지 말고 그리고 내 역할에 한계를 두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스스로 계속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뭘 원하지? 내가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여기서 저 사람과 협업하면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지? 내가 지금 내 전문성을 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집단 전체 조직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일은 뭐지? 라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BTI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저 사실 MBTI를 신뢰하지는 않아요. 아까 사실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책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MBTI가 얼마나 비과학적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정한 카테고리로 당신의 성향과 성격을 규정짓기에는 인간은 너무 스펙트럼이 넓은 존재예요. 어쨌든 그래도 MBTI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내가 어떨 때 흥미를 느끼고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라 했을 때 편한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그거 말고 조금 더 깊은 수준으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면 어떤 언어인지 그럼 내 우선순위가 뭔지 근데 그 우선순위에 충돌이 있을 때 내가 타협하지 않고 그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는지 계속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한 자들 혹은 내가 지금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 그것도 조직 안에서 되게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런 장면을 내가 알지만 모르는 척 지나갈 때 자기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마음이 편한가? 나는 나 스스로를 이걸 괜찮다고 용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이게 불편한가? 그래서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걸 지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이야말로 강한 자가 아니라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조직인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제가 뽑은 가장 중요한 3가지 이제 캐패빌리티를 좀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유연함이고요. 두 번째는 본질적 사고이고 세 번째는 객관화 능력입니다. 유연함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내 생각이 자꾸 그 사람에 맞춰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줏대가 없는 거고요. 내가 우선순위가 없는 거고 보통 분들이 자기가 되게 다 유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스타트업에 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우리 조직은 계속 변할 건데 프로덕이 바뀔 수도 있고 조직 구조가 바뀔 수도 있고 팀장이었다가 팀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유연해야만 그런 분들은 빠르게 자기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적응하는 분들인데 저는 이 유연함은 내가 지금까지 뭘 이뤘지? 그리고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내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타협하지 말아야 돼라는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곳에 에고를 내려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에고를 내려놓고 내가 지금 조직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과 필요한 일이 뭔지를 사고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전 유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재직했던 회사에서는 이제 직급이 올라갈수록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전문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가 파트너가 되는 디렉터가 되는 자격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문제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사고를 계속 왜를 물으시면서 발견하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메타인지라고 불려오는 객관화 역량인데요. 지금 내 상황과 내 감정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그거는 뭐 내 친구 이런 거 말고 CEO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과 감정이 어떻지? 내 사수 입장에서는 이 상황과 감정이 어떻지? 내 동료 입장에는 어떻지?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근데 저 정말 드물게 봤어요. 이 메타인지를 가지고 계신 정말 똑똑한 분들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 역량은 좀 다른 역량입니다. 하지만 분명했던 건 이 메타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격적으로도 탁월했고 성과적으로도 탁월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비단 스타트업이든 그리고 어떤 조직에 있든 창업을 하든 제가 믿는 진정한 경쟁력 그리고 제가 믿는 진정한 차별화와 브랜딩은 진정한 인간다움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GPT 때문에 진정한 인간다움에 대한 정의도 좀 많이 어렵죠. 헷갈리고. 제가 믿는 진정한 인간다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결국 인간이 전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더 중요하고 필요한 가치는 공생, 이타, 인내, 기여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먼 시넥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사이먼 시넥이 이제 굉장히 흥분하면서 한번 리더십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꾸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로 나누고 여성적인 스킬, 정서와 관련된 스킬, 공감, 이해, 연민, 대화, 협상 이런 거 소프트 스킬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소프트 스킬 아니야. 그거 리더십에 반드시 필요한 인간이라면 갖춰야 되는 자질이고 그건 휴먼 스킬이라고 불려. 그리고 인간이 이 휴먼 스킬, 리더가 이 휴먼 스킬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리더 자격을 주면 안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 리더분들한테 자격을 주고 휴먼 스킬을 가르치려고 하니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진정한 인간다움이 실제로 과학과 생물학과 뇌과학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이 뭔가 사회적으로 타협해야 될 만한 아니면 내가 너무 착한가? 나이브한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걸 오래 지키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성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발묶이지 않고 지금 여기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컬러풀하고 훨씬 더 진실되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알았는데 제 삶에 반영하고 체화하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회사 이름이 비유거든요. 오죽하면 비유라고 지었냐면 정말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지 하나만 공유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언젠가 이렇게 후배님들 분 중에 자기 자신으로 진짜 존재하고 싶은데 그 과정이 너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분들 도와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언젠가 만들고 싶다라는 거를 아주 되게 작은 금액이지만 처음 시작을 했어요. 자꾸 미루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장학금을 이제 강의에서 만난 후배분 한 분께 이제 전달드리면서 적었던 편지입니다. 근데 이름을 제가 뺐는데 이름을 빼고 부르면 너무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지인아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네, 오늘 사회자님 이름을 넣어서 편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인아, 내 생의 첫 번째 미래 씨앗이 되는 비유 장학금의 주인공이 되어줘서 고마워.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모두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기보다 그 누군가가 되어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나다움을 잃지 않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수용하며 세상과 관계 맺는 그 과정을 용기 있게 헤쳐나가기를 바라면서 비유로 이름을 지어보았어. 작년이었으니까 저 올해 40 앞두고 있는 나는 이제서야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아가고 반영하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인처럼 훨씬 더 투명하고 생기가 넘칠 때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상상해 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뜨겁게 응원하고 싶은 내 바람이 담겨 있지. 그리고 치열하게 나를 이해하고 삶을 사랑할수록 더 많은 선물과 축복 같은 우연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길 바래. 그래서 더 열심히 살기보다 혹은 더 멋진 사람이 되어가기 위함이 아닌 온전히 나로 사는 법을 이해하는 그 과정에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도록 비유는 너를 응원하고 지지할 거야.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지 말고 또 세상이 규정짓도록 허락하지 말고 끊임없이 싸우고 고뇌하게 될 세상과 타인의 시선의 기준에 무너지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가혹한 내 내면에 있는 자기 비평가에 등 떠밀려 스스로를 상처 주지 않도록 스스로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응원해. 삶의 상처는 우리 마음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축복임을 기억하길 바라고 성장은 더 많은 것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지켜내는 과정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 네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나간다면 이 작은 씨앗의 의미는 충분히 넘치고도 남을 것이라 믿어. 네, 제 삶에 좋은 친구로 찾아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앞으로도 이 비유 여정에 여기 계신 모두가 서로에게 지지자가 되어주는 동반자로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다 나다움, 나 자신을 다 사랑하고 계시죠? 속으로 말하긴 좀 부끄러우니까 속으로 지인아 사랑해 다 한 번씩 외치세요. 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진행해 보겠습니다. 좀 현장에서 질문 있으실 것 같아서요.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다 지금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제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사님이 학부 때는 IT 관련 전공을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IT 업계에 진출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운 점이 있으셨으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느끼셨겠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전공이랑 내가 공부한 학문과 커리어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만 제 관심 분야는 사람이었고 인간이었고 제가 처음에 지원했던 회사는 사실은 HR의 H자도 모를 때 그 회사의 미션에 감동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간다는데 너무 진심인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스스로 제약을 두지 말고 내 한계를 규정짓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동일해요. 저 사실 가끔 그 강의 때 제 양력 처음 페이지에 띄워놓거든요. 근데 보통은 강연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나 이런 업적을 이뤘어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신감을 드리려고 제가 가끔 이제 양력을 띄워놔요. 아, 저런 커리어를 가지고도 인공지능 기술사에서 HR 담당을 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전혀 관련 없는 것들만 제가 해왔고 심지어 NGO 활동, NPO 활동, 보통 기업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활동들에 저만 커리어가 계속 쌓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한계를 스스로 규정짓지 않고 좀 위축되지 않는다면 왜냐면 세상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 커리어 개발하려면 이거 해야 되고 그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이거 좀 알아두면 좋아.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방식으로 진짜 성취를 이루신 분들은 드물어요. 심지어 저 예전 회사 대표님은 그 산업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솔루션사 대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학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래서 규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냥 치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열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책을 말씀드렸던 것도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그럼 난 무슨 책을 봐야 되지가 보통 이런 책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관심이 있고 내 미시적 동기를 건드리고 있고 내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일에 좁고 깊게 쭉 몰입하신다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내 마음만큼 따라오진 않아요. 그거는 내가 기대하기엔 나 1년 뒤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3년 뒤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5년 뒤엔 팀장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요. 시간이 제일 나한테 잘 알고 필요한 걸 가장 적시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과정을 치열하게 내 동기를 살피고 내 강점을 살리면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충분히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사님 아니 이제는 대표님이죠. 네, 대표님의 앞으로의 그런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가 또 저희도 기대되고 나중에 또 이 자리에 와서 좋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긴 시간인데 다들 굉장히 집중을 잘 해서 열심히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쉬는 시간 가진 후에 바로 2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이 3시 54분인데요. 저희 5분 쉬고 4시부터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이화여대 동문 또 선배들의 특강 그리고 토크 콘서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가를 받지 못한 분들은 행사장 뒤에서 수령 부탁드리겠습니다.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